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진행의 장유진입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 매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이 글로벌 증시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장이 열릴 때는 미증시 애프터마켓에 대한 흐름 실시간으로 포착을 해보고요. 여기에 국내 증시 전략, 아시아 증시, 최근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이 중화권 증시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알차게 담아냈습니다. 저희 앞으로 이렇게 매일 아침 인사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유튜브 채팅으로도 많이 들어오셔서 응원하는 댓글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알찬 방송 만들어가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밤에 미증시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휴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보면 주말 사이에 사실 저희를 좀 놀라게 했던 내용이 있었죠. 알리바바 이쪽에서 자체 AI 칩을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중국의 AI 어떤 밸류 체인들이 미국을 위협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까지 제기가 되면서 여기에 미국 반도체주가 금요일장에 크게 타격을 받았고요. 이어서 일본과 우리 시장 이렇게 좀 역시 함께 충격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알리바바는 어제 유독 치솟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글로벌 전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을 함께 체크할 수 있다는 점 저희 방송 체크 포인트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휴장을 했던 만큼 오히려 이 시간에 9월과 관련된 전반적인 전략을 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아침을 함께 열어주는 새벽 요정이죠. 김예림, 오은비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이 출근 시간을 제가 방송하면서 듣다 보니까 정말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하는구나, 정말 일찍 일어나는구나 싶었는데 맞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휴장일이 있으면 좀 더 한가한가요? 아니면 오히려 더 바빠지나요? 일단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네. 일단 저희가 특집을 할 때는 다양한 코너를 정말 많이 준비하는데요. 오늘 그쵸. 같은 경우는 금리나 수혜주라던가 연준위원들 말말만 이런 걸 좀 전해드렸습니다. 은비 아나운서도 정말 다양한 코너를 준비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무래도 종목 쪽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종목 전망하고 오늘 좀 특별하게 암호화폐 쪽으로도 좀 했는데 사실 평소랑 특집 때랑 일어나는 시각 차이는 1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요. 1시간이 더 느린 건가요? 빠른 건가요? 특집 조금 때가? 더 잘 수는 있어요. 조금 더 잘 수 있다. 1시간은 잘 수 있다. 1시간 조금 잘 수 있어요. 정말 소중한 1시간. 네. 그래도 이렇게 또 새로운 내용, 특히나 이 휴장에도 여러분들이 오히려 투자 전략을 정비하실 수 있게끔 알찬 내용을 준비해온 두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아까 은비 아나운서가 잠깐 얘기를 해줬어요. 종목 쪽으로도 좀 많이 보고 있다. 항상 평소에도 메가캡 특징주부터 애프터마켓 특징주까지 살펴봤던 우리 은비 씨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저희가 9월에 이 글로벌 IB에서 주목해본 종목들, 특히 모건 스탠리 쪽으로 준비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9월이 되면서 모건 스탠리가 9월 유망 종목들을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요. 네. 지금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불확실성, 이게 좀 강조되는 이 시장 속에서도 여전히 좀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평가가 된 기업들입니다. 공통적으로는 모건 스탠리가 이 종목들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냈는데 네. 이 등급 자체가 쉽게 말해서 시장의 평균보다는 훨씬 더 나을 가능성이니까 투자 비중을 늘려라,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모건 스탠리가 꼽은 9월의 유망 종목들 하나씩 살펴볼 텐데 제일 먼저 소개할 회사는 커민스입니다. 커민스 조금 낯설죠. 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대형 트럭 엔진과 발전기 엔진 한마디로 이런 트럭들의 심장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좀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2025년 하반기가 되면은 이 중대형 트럭들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 거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네. 심지어는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업계가 좀 꽁꽁 얼어붙을 수 있다라는 그 걱정까지 이미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모건 스탠리 시각이 조금 달랐어요. 이런 전망까지는 좀 지나치게 어둡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한 거죠. 분석가들은 커민스가 그동안 운영 효율성, 그러니까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강점이 있다, 이 부분을 꼽았습니다. 또 파워 시스템인데 이 발전기와 대체 에너지 시스템 같은 이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도 지금 커민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준비 덕분에 경기가 아무리 흔들려도 회사는 꾸준히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커민스가 저에게는 좀 생소한 그런 종목이어서 홈페이지를 찾아봤더니 굉장한 자부심이 좀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전 세계 뭐 커민스의 엔진이 없는 트럭은 없습니다. 뭐 맞습니다. 가장 많은 트럭에 공급하고 있다. 이런 업체 커민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저희가 살펴볼 종목 페리미터 솔루션즈인데 이 미국에서 산불과 관련된 소식을 저희가 좀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좀 이 페리미터 솔루션즈가 좀 막아줄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페리미터 솔루션스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소방 제품 전문 업체인데요. 모건 스탠리가 이 회사를 탑 아이디어 종목으로 꼽았어요. 애널리스트가 이 제품이 다 가진 특징을 좀 강조를 했는데요. 소방 장비나 화재 진압 솔루션 같은 거는 사실 뭐 경기가 침체가 되거나 뭐 무역 갈등 혹은 뭐 관세 문제가 있어도 수요가 줄지가 않잖아요. 이걸 좀 강조를 했어요. 네. 쉽게 말해서 경기가 나빠져도 산불은 계속해서 발생하니까 꾸준하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호재가 있습니다. 이 산불 발생이 현재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앞으로 인수합병 같은 이슈가 주가를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모건 스탠리는 기존의 목표 주가가 17달러였거든요. 종가랑 비교했을 때는 5달러 정도 낮아요. 근데 25달러까지 높였습니다. 지금보다는 한 3달러 정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올해 들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주가가 75%나 올랐어요. 되게 많이 올랐죠. 네. 그런데도 모건 스탠리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도 또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이 정말 흥미로워 보이고 맞습니다. 저는 이 종목과 관련된 내용 들으면서 그런 걱정이 좀 들었어요. 사실 국내에서도 뭐 전기차 화재 이런 네. 일이 있을 때 관련주가 뛰고 그래서 좀 일시적인 흐름으로 가져가던 기업들이 아닌가 싶었는데 이제는 산불이나 이런 소방에 대한 부분이 정말 좀 장기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맞습니다. 부분인가 보다 싶어서 저희가 함께 페리미터 솔루션즈도 좀 주목해 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저희가 그래도 비교적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종목인데 바로 살펴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반려동물 용품을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바로 추위예요. 뭔가 애정이 느껴져요. 네, 너무 귀엽죠, 귀여워요. 이름이. 네. 추위예요, 추위. 추위가 사실 이제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로 따지면 한 일주일 정도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모건 스탠리는 추위를 요즘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딱 꼽은 거예요. 추위가 너무 귀엽죠, 지금. 고양이. 제가 굉장히 애착이 있어요. 근데 분석가들의 시각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반려동물 시장이 다시 커지고 있고 또 추위의 자체 성과도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예전보다 비용을 줄이고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있고요. 고객도 점점 더 끌어오면서 시장 점유율 자체를 확 늘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실적도 꽤나 긍정적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올해 주가만 봤을 때는 23%나 올랐어요. 엄청 많이 올랐죠. 네. 그런데도 모건 스탠리는 여전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추위가 수의학 클리닉 사업을 확대할 예정인데 이 부분이 추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또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이 수의학 클리닉이 들어갔다는 건 반려동물 키우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모건 스탠리는 굉장히 크게 자리하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겁니다.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이 반려동물이 기르시는 입장에서 정말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는데 마침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여기까지 우러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또 내 아이가 안전하고 그쵸. 건강하게 자라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이 추위의 새로운 사업 분야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앞서 이 PRM도 그렇고 추위도 그렇고 주가가 최근에 올라왔는데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평가했다는 게 좀 흥미롭거든요. 다음 종목도 최근에 주가가 거의 V자 반등하듯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더 오를 수 있다는 건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바로바로 뭘까요? 그러게요. 네, 네 번째 볼 종목은 디지털 은행 업체 누홀딩스입니다. 이건 좀 많이 들어보셨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에 본사를 뒀고요. 현지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인터넷 은행인 누뱅크의 모회사입니다. 누뱅크는 사실 우리에게는 조금은 낯설 수도 있는데 현지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뭐 우리로 치면 뭐 KB은행 같이 이렇게 유명한 회사예요. 애널리스트는 이제 최근 실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좋은 성적을 냈다라는 건데요. 분석할 때 단순히 뭐 전체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제품별, 국가별로 하나하나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 따져봤고요. 거기에 앞으로 시장이 최대한 커졌을 때 어느 정도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여기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누뱅크의 기업 가치가 지금은 약 620억 달러 수준인데 2026년 바로 내년이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여기에는 1,000억 달러까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엄청 커지는 거죠. 네, 1,000억 달러. 엄청난데요? 1,000억 원도 큰데 1,000억 달러까지 커진다는 와. 거예요. 모건 스탠리가 보는 누뱅크의 강점이 좀 제가 나눠봤을 때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돈을 버는 구조 자체가 워낙 안정적이다. 두 번째로는 이 기술 인프라가 훨씬 더 앞서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출과 인터넷 뱅킹, 디지털 뱅킹, 즉 온라인 은행 서비스에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봤을 때는 누홀딩스는 단기적인 이 성과 자체도 굉장히 좋은데 장기적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고 인정받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누홀딩스가 이 누뱅크를 필두로 돈을 잘 벌어왔고 앞으로도 잘 클 것이다라는 점 체크해봤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들으니까 네. 정말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잘 올라왔는데 더 올라간다고 정말 솔깃하거든요. 그쵸. 어느덧 모건 스탠리 픽 마지막 종목입니다. 많이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좀 좋은 종목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마지막 5번째 종목은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입니다. 되게 어렵죠. 케이던스 예. 디자인 시스템즈. 이름부터 좀 어려운데 네. 하는 일도 어려워요. 전자설계 자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설계 자동화라는 게 조금 어려운데 이게 EDA라고 불리거든요. 쉽게 말해서 반도체를 설계할 때 쓰는 이 소프트웨어 툴입니다. 칩을 직접 사람이 하나하나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런 케이던스 같은 회사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설계 자체를 자동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건 스탠리는 케이던스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를 또 마찬가지로 몇 가지를 꼽았는데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 반도체 설계 혁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 산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더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그 수혜를 내려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와의 관계가 진짜 끈끈해요. 그래서 또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를 동시에 처리하는 이 복잡한 회로 설계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객사와의 관계도 끈끈한데 이게 복잡한 회로 설계까지 강점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재무 구조까지 안정적이어서 흔들림이 굉장히 적다라고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AI 기반으로 해서 EDA 툴을 새롭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업계의 흐름 자체를 AI라는 이 키워드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또 잘 따라가고 있어요. 덕분에 앞으로도 업계에서는 좀 리더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면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모건 스탠리의 전망입니다. 근데 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주가가 1.09%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마 경제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그리고 또 뉴스 보시면은 반도체 관련해서 나올 때 정말 미세하게 하나하나 맞습니다. 그려나가는 네. 이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제 자동적으로 해준다는 거. 이 EDA는 지금 글로벌 시장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분야. 정말 조용하게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거기에서 AI 키워드까지 가져가는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까지 모건 스탠리 픽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 채팅에 임 소장님께서 오늘도 새벽 요정들 화이팅입니다. 아유. 라고 이렇게 아유, 두 분에게 또 감사합니다.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셨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파이팅 기세 이어서 김예림 아나운서와 함께 이번에는 금리 인하가 다가오는 가운데 이 수혜 섹터를 또 포착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9월 금리 인하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리가 인하된다면 이제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좀 숨통이 트이겠죠. 또 은행 예금 이자도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쫓기 위해서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리는데요. 이제 금리 인하를 대략 2주 정도 앞둔 시점에서 어떤 섹터를 주목해보면 좋을지 ETF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금리가 내려가면
가장 먼저 튀어오르는 건 바로 기술주입니다. 엔비디아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 그리고 AI 기업들은 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자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더 공격적으로 이 신제품 개발이나 연구 개발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예금 대신 성장성이 큰 기술주에 자금을 넣게 되니까 이 상승세가 뚜렷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럼 바로 ETF를 확인해 보면요. 제 스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먼저 XLK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프로그램 이름에 네, 이제 떴네요. XLK를 살펴보면요. XLK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등 대형 기술주에 집중 투자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보유 상위 종목에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한 16%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보통 우리가 아는 QQQ ETF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이 XLK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기술주만 100% 보유하고 오. 있습니다. 그런데 QQQ를 바로 넘겨서 보시면요. 보유 종목은 XLK와 비슷하지만 밑에 보시면 이렇게 넷플릭스가 있고요. 또 섹터를 보시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임의 소비 제조, 필수 소비 제조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VGT 같은 경우에는 브루도컴이나 오라클, 팔란티어, AMD, 시스코 등 이렇게 중소형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중소형 기업들 40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속스 반도체 ETF는 워낙 유명하죠. 여러 반도체 기업들을 이렇게 골고루 나눠 담고 있는 반면에 SMH는 엔비디아 같은 이 상위 종목의 비중이 큽니다. 22% 정도 보유하고 있죠. 네. 또 이 밖에도 로봇 대장주 ETF라 불리는 보츠, 티커명 BOTG는 엔비디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뒤를 이어서 스위스의 본사를 둔 로봇 기업 ABB 그룹도 담고 있고요. 일본의 로봇 기업 화낙도 보유하고 있고 인투이티브 서지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서 또 보시면 AIQ ETF인데요. AIQ는 인공지능 AI 기술 어벤져스 ETF 이렇게도 불리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텐센트, 텐센트가, 네. 팔란티어 그리고 삼성전자도 있습니다. 여기. 삼성전자요? 네, 삼성전자도 있고 오라클과 브루드컴까지 정말 다양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요. 다음 넘겨서 TCB도 보시면 이름 자체도 미국 기술의 혁신을 주도하는 미국 기술을 돌파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유 종목 보시면 오라클 4.91%, 엔비디아 4.8%, 또 뒤를 이어서 팔란티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도 정말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당연하게 예상을 했는데 오라클도 생각보다 많이 그쵸. 눈에 띄고요. 저희가 이번 주에 또 가장 중요하게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는 브로드컴도 좀 네, 눈에 맞습니다. 보이고 이렇게 ETF에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는지까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ETF 상품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실 때에는 뭐 총 보수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어떤 흐름을 가져왔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금리 인하 수혜 섹터 그리고 ETF 체크하고 있습니다. 기술주 외에도 기술주는 이제 기술 기업들도 대출을 잘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저희 입장에서 대출을 생각할 수 있는 섹터가 하나 있죠. 어딘가요? 네, 바로 부동산입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집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그러면 건설, 분양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회사들의 자금도 좀 넉넉해지면서 상업용 빌딩 같은 자산 가치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동산 리츠도 주목받는데요. 리츠는 쉽게 말해 여러 부동산에 투자해서 나오는 임대료나 이익을 배당으로 나눠주는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 ETF 바로 확인해 보면요. 미국 증시에 상장된 부동산 기업들을 두루 추종하는 ETF VNQ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꾸준한 배당금과 저렴한 수수료 또 그리고 이렇게 넓게 분산된 포트폴리오가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S&P 500 지수 안에서 대형 부동산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XLRE도 비교적 안전해서 왜냐하면 S&P 500 지수의 안에 있는 대기업들을 추종하기 때문에 네. 비교적 안전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가성비로 널리 알려진 ETF죠. SCHH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주택 건설 관련 ETF겠죠. 네. 대표적으로 디아로트, 레나 이렇게 레나. 폴트그룹까지 보유하고 있는
있는 ITB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고요. 건설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 가구, 전자제품, 그러니까 주택 전반에 투자할 수 있는 ETF는 여기 XHB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부동산과 관련된 그리고 리츠까지도 이제 고려할 수 있는 저희가 ETF들 살펴봤는데 두 분은 혹시 금리나 수혜 섹터 이 두 개의 섹터 살펴봤잖아요. 둘 중에서 조금 더 마음이 끌리는 섹터가 있나요? 저는 부동산이요. 이유는? 댓글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희 한국경제 댓글에 네. 부동산 관련된 거를 좀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 많이 봐가지고 9월 들어서는 한 번쯤은 특집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우리 김예림 아나운서가 바로 또 마침?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네, 네. 별 말씀을요. 어때요? 예림 아나운서도 지금 들으니까 잘했다 싶죠? 네. 근데 저는 살짝 기술주에 더 마음이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기술주는 워낙 저희가 많이 보다 보니까 그쵸. 좀 친숙해서 사실 사실 저는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부동산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저도요. 와닿는 게 좀 네, 다를 수가 맞아요.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두 개의 섹터에 지금은 1대1 스코어를 줬는데 또 잠시 후에 김예림 아나운서가 준비한 나머지 금리 인하 수혜 섹터도 저희가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은비 아나운서랑 저희가 첫날 방송 때 맞습니다. 이야기했던 종목이 있어요. 실적 성적표가 매출이 뭐 거의 70% 가까이 올랐는데 주가가 왜 이래요 했던 기업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기업 어딘가요? 제가 딱 첫 방송에 맞아요. 애프터마켓 특징주로 준비를 했어요. 맞아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5시 한 5분쯤에 실적이 떴을 거예요. 와우. 이게 델 테크놀로지예요. 델 테크놀로지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사는 이 미국 종목 중에 하나로도 좀 그쵸. 꼽혀 있는 게 이 델 테크놀로지인데요. 그동안 주가를만 보더라도 굉장히 잘 가다가 요 딱 실적 발표 날 훅 떨어졌어요. 진짜 뚝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어요. 사실 조금 더 실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자면은 지난 2분기 성적은 시장 예상보다는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로는 이 앞으로의 전망이었어요. 이번에 나온 실적 자체가 2분기 실적이었는데 지금 분기, 즉 3분기 자체가 이 안에서 주당 순이익, 이제 EPS라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네. 주식 한 주당 회사가 얼마나 벌어들이는지 보여주는 이 숫자인데 이 전망치 자체가 2.45달러로 나왔어요. 시장에서 기대했던 게 2.55달러였거든요. 한마디로 한 10% 정도, 10센트 정도는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실망을 했고 주가가 하루 만에 8.9%가 이렇게 뚝 하고 떨어졌어요. 아이고. 근데 전문가들이 이 주가락을 너무 크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대리 앞으로 AI 서버, 즉 인공지능 연산을 돌리기 위한 고성능 컴퓨터 서버 시장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AI 열풍을 불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서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증권사별로 어떤 의견을 냈는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 가장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의견부터 네. 보겠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대를 두고 AI 서버의 거물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델이 AI 서버 시장에서 정말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델의 목표 주가를 167달러로 제시했는데 지금 주가가 122달러잖아요. 한 37%를 이렇게 더 높게 본 겁니다. 와.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의 델의 EPS가 매년 15%씩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AI 사업이 확실히 성장 동력이 될 거라는 건데 실제로 이 델이 내놓은 전망도 우리는 앞으로 시장의 기대를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 이렇게 또 메모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거의 40% 가까이 네. 눈높이를 가져갈 수 있다. 상승 여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때요? 다른 투자은행도 좀 비슷하게 보고 있나요?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선 또 JP모건 쪽에서 JP모건 네, 같이 하나씩 좀 체크해볼까요, 그럼? 네, 맞습니다. JP모건도 마찬가지로 델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놨는데요. 여기서 비중 확대라는 건 투자자들에게 시장 평균보다 이 종목을 더 많이 담아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델의 주식을 더 사도 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JP모건이 제시한 목표 주가는 145달러입니다. 앞으로 약 한 19% 정도 더 오를 수 있다고 본 거죠. 애널리스트는 이 AI 중심의 컴퓨팅 투자 사이클이 이 서버 브랜드 기업들에게 분명한 기회가 될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다만 대리하고 있는 다른 사업 부분은 경기 상황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엇갈리게 받을 수도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는데요. 이 대리 AI 투자 사이클에
대표 수혜자로 꼽히지는 않더라도 사실상 모든 서버 기업들이 고급 서버 판매를 늘리면서 이 평균 판매 단가와 마진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평균 판매 단가라는 거는 제품을 평균적으로 얼마에 팔았는지를 말하는 지표인데 당연히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이익도 자연스럽게 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굉장히 좋게 말했어요. 하지만 좀 우려점도 있다는 거를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이어서 JP 모건까지도 분명 긍정적이게는 봤습니다. 그런데 약간 그 상승 여력을 가늠하는 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AI 서버 관련해서 거물이다. 뭐 JP 모건은 가장 큰 수혜자는 아니지만 잘할 것이다. 네. 살짝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뭐라고 했나요? 네, 골드만삭스도 델 주식에 대해서 여전히 매수, 그러니까 뭐 사도 괜찮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고요. 애널리스트는 목표 주가를 150달러로 제시했는데 지금 주가보다는 한 23%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델의 AI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크다고 설명을 했어요.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건 앞으로 계약이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인 주문 물량을 말하는데요. 델이 이미 쌓아둔 기존 주문량의 몇 배 이를 정도로 크다 이렇게 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잘 봤죠. 그리고 그 안에는 최신 칩인 블랙웰과 이전 세대 칩들이 섞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블랙웰 이거 갑자기 뭐 엔비디아 거 아니야? 왜 튀어나왔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블랙웰은 뭐 델이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엔비디아의 최신 칩이고요. 델은 이 칩을 서버에 넣어서 파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델의 AI 파이프라인에 블랙웰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 자체는 델이 앞으로 팔 서버에 블랙웰 GPU가 장착될 예정이다.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게 이 델의 인프라 솔루션 그룹이라는 부분에서 영업이익률, 즉 마진은 8.8%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 자체가 이 골드만삭스가 예상했던 9.6%, 시장 평균 예상치인 9.4%에 비해서는 조금은 낮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또 분석을 해봤어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낮은 AI 서버 판매 비중이 늘어났다. 이익률이 낮으니까 당연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쟁이 치열하면서 이 가격 자체를 낮췄어요. 아무래도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면은 담합이 아닌 이상은 가격을 좀 낮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 차세대 칩인 GB200을 조기에 배치하면서 발생했던 이 일회성 비용 때문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안 좋은 점도 이유가 뭐였나 이렇게 또 분석까지 내놓은 곳입니다, 여기가. 또 오답노트가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맞습니다. 투자할 때 그 부분까지 골드만삭스가 짚어줬고 확실히 델에 대해서 이 금요일장 보시고 놀라셔서 관심도가 오히려 높아진 것 같아요. 그쵸. 저희 유튜브 채팅에 SJ님께서 델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빠졌을 때 사야겠네요. 에치펄트님도 델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저희가 이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걸 제법 잘 포착하지 않았나 두 분이 정말 잘 준비해 주셨구나 싶은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델 정말 괜찮은 이유 딱 한 가지 의견 더 체크해보죠. 네, 그 다음으로는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 쪽 의견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JP 모건도 했으니까. 네, 델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는 144달러, 지금보다는 한 18% 더 오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애널리스트는 이번 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의외적인 평가를 보여줬어요. 특히나 좀 자세하게 뜯어봤더니 AI 서버 매출이 눈에 띄게 좋았고 기업용 AI 수요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또 일반 서버 매출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고 중간급 서버용 스토리지와 굉장히 용어가 어려워요. 올플래시 스토리지 제품군 이름이 어렵죠. 네, 뭐 이런 부분에서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다. 한마디로 뭐 여기저기서 다 좋은 성장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다만이 붙은 부분이죠. AI 서버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체 마진, 여기서 또 전체 마진 나왔어요. 즉 영업이익률에는 부담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예상했던 일이라서 큰 문제는 아니고 올해 하반기에는 마진이 다시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봤고요. 또 델이 미국의 대기업 고객을 상대로 더 성과를 내고 있고 PC 사업 부분에서 실행력을 높인다면은 앞으로 델의 성장 스토리가 더욱더 뚜렷해질 수가 있다.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지금 증권사가 걱정하는 부분은 마진율인데 그 마진율이 하반기에는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봤고 지금 4개 증권사 모두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지금 델에 대해서 저희가 모건 스탠리의 의견까지 만나봤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처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제외하고는 한 20% 내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7%까지도 눈높이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 해드렸고 저희가 뭐 좋은 이야기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은비 씨가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만 이 붙은 부분까지 네. 체크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델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이번엔 다시 예림 아나운서와 함께 금리 인하 수혜 섹터, 나머지 섹터 만나봐야겠죠. 세 번째는 사실 뭐 금리 인하할 때 클래식처럼 나오는 섹터긴 한데 그래도 예림 씨가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헬스케어와 제약 바이오주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도 아프면 병원에 가고 네. 또 약국도 가고 불가피하면 수술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의료기업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헬스케어주는 금리나 수혜주이기도 하면서 경기 방어주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이쪽도 기술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는데요. 네. 특히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AR 기반 의료 혁신까지 기대할 수 있어서 안정성과 성장성 동시에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헬스케어 ETF로는 일라이릴리와 존슨앤존슨, 에브비 이런 대형 의료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ETF가 있는데요. 바로 보시면 XLV가 가장 각광받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보시면 대부분 대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꽤 안정적이기 때문에 방어적 성격인 ETF로도 분류되고 있더라고요. 또 바이오젠이나 길리어드 사이언스, 암젠 같은 이런 중소형 바이오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IBB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신약이 정부 당국에 의해 승인된다면 엄청난 상승률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또 그만큼 변동성이 큰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두 분은 제약 바이오주에 투자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경험이? 네, 많아요. 그래요. 저는 별명이 백화점이어가지고 네. 네. 좀 잘 모으는 종목을.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주는 조금 접근하기가 약간 무섭다. 그런 그렇죠.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요. 왜요? 그만큼 좀 변동성이 너무 크지 않나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하는 성향인데 저도요.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모르니까 네, 딱 그쵸. 기사 하나 뜨면 등락률이 너무 심해서 좀 무섭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약 개발을 통해서 완전 붐 터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오히려 저희가 ETF를 통해서 살펴본다면 지금 예린 씨가 짚어준 대로 조금은 더 방어적인 성격을 가져갈 수 있지 안전하죠. 않을까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섹터는 뭐 금리가 오르고 그러면은 뭐 시장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손으로 하나하나 해보면은 얘가 금리 인하 섹터 맞나 하는 분들도 사실 계세요. 네. 금융주가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주입니다. 금리 인하가 일어난 후 단기적으로는 이 은행의 예대 마진, 그러니까 대출 이자와 예금 이자 차이가 줄면서 사실 은행은 좀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금리가 내리면 대출 수요가 증가하죠. 또 주식시장의 거래도 활발해지면서 증권사의 수익도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금융주는 장기적인 금리나 수혜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ETF를 보면요. 이렇게 JP모건과 버크셔 해서웨이, 또 비자를 포함한 ETF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스캔 보시면 네. XLF가 가장 대표적인 금융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 보면 VFH라는 ETF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JP모간, 버크셔 해서웨이, 마스터카드, 비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우리가 꽤 아는 종목들이 많이 포함돼 그렇네요. 있어서 네. 이 점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역 은행들을 위주로 담고 있는 ETF가 있습니다. 지역 은행들은 아무래도 대출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좋은데요. 네. 여기 다 좀 생소한 기업들이죠. 네. 시티즌스 파이낸셜 그룹, 리전스 파이낸셜 코퍼레이션 이렇게 많은데 이 점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분산 투자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다 2%씩 골고루 담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종목에 좀 압도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정말 고르게 네. 지금 아래쪽까지 다 그쵸. 2%대더라고요. 고르게 담겨 있고 여기에 지역은행에 대한 부분은 앞서 저희가 예림 씨가 부동산 섹터도 얘기를 해줬잖아요. 네. 이 부분과도 연결 지어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 인하 수혜 섹터 4가지 섹터 살펴봤고 이번에는 최근에 투자자들이 좀 어떤 종목에 뜨겁고 어떤 종목엔 좀 냉담한지 오은비 아나운서랑 과매도 종목 빠르게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이 과매수, 과매도를 나누는 이 RSI 지표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네. 같은데 보통 RSI가 30 미치면은 과매도, 즉 너무 많이 떨어져서 반등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70을 넘으면 과매수, 다시 말해서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신호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친숙한 종목, 그리고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던 큐리그 닥터 페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회사가 RSI가 29예요. 월가에서 가장 과매도된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주가가 한 17% 정도 넘게 빠졌는데 특히나 이제 월요일에는 이 네덜란드 커피 회사 JDE 피치가 여기 피치를 180억 달러 인수한다고 발표하자마자 그날의 주가가 11%나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를 보면은 지금 주가보다는 약 29%더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인수 자체를 조금 더 따져봤을 때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 3년에 걸쳐서 약 4억 달러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 즉 시너지를 낼 것으로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큐리그 닥터페퍼는 회사를 두 갈래로 나눠서 하나는 음료 사업, 다른 하나는 커피 사업으로 각각 상장사로 운영할 계획이에요. 다만 인수 발표가 나오자마자 HSBC는 평가 단계를 한 단계 낮췄습니다. 원래는 매수였는데 보유로 내렸거든요. 이유가 인수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애널리스트는 이번 결정은 사실상 2018년에 했었던 큐리그와 닥터페퍼의 합병을 되돌리는 것이다라고 좀 꼬집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네. 또 커피 사업에서 손을 떼기 위해서 굳이 순부채 대 이제 에비타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비율을 6배에서 8배까지 높일 필요는 없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서 그게 무슨 비율이길래 이걸 좀 짚어낸 거지라고 했는데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현금 대비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는 지표로 숫자가 높으면 빚 부담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약간 경고성, HSBC가 경고성 멘트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커피 회사를 인수하면서 조금은 경고를 먹었던 큐리그 닥터페퍼 만나봤고요. 과매수 종목도 좀 살펴볼까요? 네, 과매수 종목으로는 데커 아웃도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아웃도어. 이 브랜드를 들으면 바로 알 거예요. 네. 어그 있죠. 겨울에 신는 부츠. 네, 어구 예, 부츠. UGG 네. 어그가 있고요. 그다음에 러닝할 때 러닝하세요? 아니요. 안 해요? 전 했었습니다. 했었어요. 그럼 호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아, 그리고 호카 신발 있어요. 있어요? 네, 어디가 네. 안 하는데 있네요. 네, 이건 안 하지만. 특이하네요. 네, 샌들 브랜드 중에는 테바가 있는데요. 네. 이게 데커스가 이런 브랜드들을 다 갖고 있는 회사고요. RSI가 71로 과매수 구간에 올라와 있습니다. 8월 말에만 주가가 10% 가까이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좀 뜨거웠는데요. 금요일에 UBS가 이 회사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158달러로 높였는데 이는 좀 최근 주가보다는 한 33% 정도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애널리스트는 이 호카와 어그의 강한 매출 성장 덕분에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실적이 예상치를 훨씬 더 웃돌 것이라면서 시장에 과소평가된 성장 기업을 살 기회다. 엄청난 명언을 날렸죠. 근데 전체적으로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가는 지금 주가보다는 약 한 8% 정도 높은 수준으로 UBS만큼 공격적이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과매수인데도 불구하고 UBS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네, 데커 아웃도어 시장에서 탐나는 종목이 됐고요. 지금 유튜브 채팅에도 진진이님께서 호카 하면서 바로 신발 반응을 편해요. 그런데. 네, 아, 해주고 그래요? 계십니다. 그렇게 편한 신발을 만들어내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 동력도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저희가 과매수 종목 하나 더 체크해봐도 될까요? 저희 방송에서 언급했던 건데 네. 여기에도 담겼더라고요. 어떤 걸까요? 예림 씨가 저희가 글로벌 IB에서 나왔던 종목이 이번에 또 등장을 해서 윈리조트 이야기가 있었죠. 윈리조트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딱 알고 있었어요.
RSI가 럭키 세븐 두 개요. 77인데요. 마치 네. 그냥 말 그대로 과매수 상태에 들어가 있죠. 네. 주가가 지난주에만 한 11% 정도 뛰었는데요. 목요일에 또 UBS가 투자 의견을 냈어요. 근데 이번에 좀 달라요. 중립에서 매수로 올리면서 기대감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UBS 애널리스트가 특히나 이 아랍에미리트의 알마르잔 리조트 프로젝트를 강조했어요. 그때 했잖아요. 네, 맞아요. 알마르잔. 이름 어려워요. 그렇죠. 네. 윈리조트가 UAE에서 유일한 카지노 운영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본 건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초고액 자산가들, 즉 이 전 세계 부유층 고객을 선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곳의 날씨만큼 정말 뜨거워질 수 뜨겁죠. 있을지 윈 핫해요. 리조트 네.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아마 저희 방송에서만 할 수 있는 게 그때 이 얘기 하셨잖아요. 하면서 맞아요. 두 분의 맞아요. 케미를 또 이렇게 강화할 수 있는 저희 시청 포인트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증시는 쉬어갔지만 원자재 시장은 쉬지 않았습니다. 금이 제가 진짜 거의 한 1년 전부터 금을 좀 샀어야 됐는데 아이고. 이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 네. 것 같아요. 지금은 또 늦었겠죠 싶은데 예림 아나운서 네. 금 가격 선물 금 말고 전해주시죠. 다른 게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 그래도 쉬는 날이라 좀 원자재 시장도 잠잠할 줄 알았는데 금 선물이 넉 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달에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다 보니 금 선물 가격도 함께 올라준 것 같은데요. 오늘 장 마감가 함께 확인해 보시면요. 네. 증권 시즈 금선물 보면 4.78% 상승했어요. 일주일만 해서. 그래서 지금 3,545달러에 거래된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이 지금 너무 비싸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번에 은선물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은선물도 마찬가지로 오늘 네.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와. 아무래도 비교적 말씀 주신 것처럼 금선물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은선물로도 좀 사람들이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데요. 네. 은선물을 보시면 오늘 전장보다 2.46% 상승한 41달러 후반에 거래됐는데 41달러를 넘기면서 정말 은에 대한 수요도 정말 많구나 이런 걸 체감하는 오늘이었습니다. 저희가 뭐 최근 시장 오늘 이야기에서도 그렇고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전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으로 또 수요가 몰리지 않나 네. 싶은 생각과 정말 여기에서 우러나는 그런 아쉬움도 들고 그렇습니다. 금선물 가격까지 체크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는 이 글로벌 증시 전략으로 돌아올게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증시부터 국내 그리고 아시아까지 아우르는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미국 시장은 쉬어갔어도 오히려 이럴 때 투자 전략 잘 정비해둬야 됩니다. 자, 어제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김선영 LNS홀딩스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어제 저희가 처음 인사드렸는데 어제 하시고 나서 어떠셨어요? 어제요. 저 사실 제가 이제 이 바로 전에 방송이 되게 딱딱한 그 TV 방송이잖아요. 아, 네. TV 7시에 머니플러스에서. 그렇죠. 네. 머니플러스는 좀 딱딱한 방송인데 오늘 사실 저는 이런 분위기의 방송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좀 즐긴다고 했는데 네, 오늘 좀 더 이제 집중하고 좀 더 이제 좋은 내용 많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이 대표님의 전략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시장이 9월 뭐 증시 휴장일 오기 전에 딱 실적 시즌이 거의 마무리되는 모양새였어요. 뭐 엔비디아 성적표 소화했고요. 이번 주에 조금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 투자자로서 뭐 시청자로서 볼 때는 성적표가 좋게 나왔다고 항상 주가가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네, 가이던스나 아니면은 혹은 뭐 관세에 대한 대책이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것 같고 좀 성적표 보기가 어렵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실적 시즌? 일단은 뭐 국내랑 해외로 나눠서 이제 미국으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미국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미국도 실적 발표가 이게 항상 보면 기대감이 사실 좀 아직까지 높이 형성돼 있구나라는 좀 생각이 있어요. 눈높이가 높다. 네, 이게 항상 저는 문제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음. 보통 이제 숫자를 보셔라 말씀드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항상 바라보는 그 컨센서스도 이제 증권사가 자기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대와 바람을 넣은 거죠. 그렇죠.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도 이제 넣으라고 안 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넣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기대치가 있으면 자기들이 거기다 기대감을 많이 반영해서 숫자를 높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조금 미달하면은 자기들이 기대해놓고서 기대가 실망이다라고 주가 던져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하. 그게 아무래도 좀 이번 3분기까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오히려 예전에 경기 침체 때는 기대감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낮추다 보니까 그거보다 조금만 잘 나오면은 정말 나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하면서 주가가 튀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다들 뭔가 불확실성에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뭔가 정확하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번에 엔비디아, 뭐 테슬라 위주로 실적을 좀 말씀드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 괜찮았어요. 그 숫자 가지고 뭐라고 하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뭐라고 하는 증권사도 그 정도 수익 못 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엔비디아 실적은 이제 뭐 시장의 평가는 뭐 그들의 평가기 때문에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요. 네. 일단 뭐 전체적인 숫자를 봤을 때는 훌륭한 숫자가 나왔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를 바라봤을 때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 이번에 젠슨왕도 그랬지만 중국 쪽 매출이 거의 제로라 그랬잖아요. 근데 중국이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반도체 칩에. 지금도 이제 중국도 이제 엔비디아의 호퍼나 블랙에를 사고 싶어 하죠. 근데 미국 정부가 막았잖아요. 그 얘기는 엔비디아가 만일 미국과 중국 정부가 조금이라도 화해가 돼서 네. 협상만 잘 되면 이제 중국에 팔 수 있으면 엔비디아 매출이 여기서 더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그쵸.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제로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 봤을 때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매력은 그대로 살아있고 오히려 더 늘리고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이제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론 머스크 컴백했죠. 네, 컴백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정치에 대한 어떤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아마 우리가 뒤에서 테슬라 얘기를 하겠지만 그때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테슬라는 사실 이제 전기차 파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쵸. 제가 몇 네. 년 전부터 계속 이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전기차 파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좀 잡아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M7 기업에 대한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면 어제랑 똑같습니다. 애플 빼고 애플 빼고는 나머지는 다 그냥 매수하셔도 된다. 애플은 그냥 중립이라고 하죠. 어제도 그 네 글자가 좀 기억이 남았어요. 애플 빼고. 네. 그래서 이거 좀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데라는 네. 마음이 들어서 오늘 찬스를 잡기도 했고 네. 마침 지금 김선영 대표님 출연하시니까 많은 분들께서 선하하고 유튜브에 인사해주고 계시고요. 네. SJ리님께서는 어제 대표님 엔비디아 시각 덕분에 시장에 대한 불안감 좀 덜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자, 어제부터 제가 궁금했던 거 저희가 또 유튜브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M7에서 애플 빼고 그러면 하나하나 줄을 좀 세워보고 싶거든요. 네. 제일 최애, 차에 좀 이렇게 꼽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저에게 최애가 딱 두 개 기업인데 두 개요. 네. 공동 1위 네, 저는 사실 테슬라 되게 좋아하거든요. 테슬라. 네, 원래 원래는 한 5년 전에 물어보셨으면은 네. 테슬라 애플이라고 했을 거예요. 아. 테슬라 애플. 근데 지금 애플은 저기 완전 5년 사이에. 완전 탈락이고 네.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랑 테슬라. 엔비디아랑 네, 근데 테슬라. 오히려 네. 지금 매수가 최적이라고 제 말 누가 저한테 친한 동생이 형 지금 뭐 매수할 거야? 둘 중에 뭐 매수할 거야? 그러면 네. 저는 지금은 테슬라. 지금은 테슬라다. 네, 근데 둘 다 매수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엔비디아는 조금 올라가서 이제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는 얻어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을 낸다는 측면에서는 테슬라가 낫죠.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그냥 뭐 기타 등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기타 같은데 등등. 확실한 거는 중간에는 다 고만고만해요. 근데 이제 하위 거는 확실합니다. 애플. 애플이다. 네, 나머지는 그냥 중립 정도. 자, 매수할 수 5년 있습니다. 만에 하위권으로 밀려난 애플. 네. 그리고 지금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텐션을 보니까요. 거의 뭐 저희가 테슬라 얘기만 한 30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테슬라 좀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왜냐하면 어제 뭐 호주에서 또 리콜 소식 나오고 이래서 네. 그런 소식이 또 나올 때마다 투자자들은 아이 참 이렇게 뭐 마음을 먹게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이런 이슈는 조금 작은 이슈다라고 보시는 거겠죠? 중장기 시각을 얘기하신 거면? 네, 당연하죠. 이게 보면은 이게 테슬라가 되게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고 되게 많이 사랑하시고 기대를 많이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맞아요. 관심이 최위에 있기 때문에 뭐 하나 작은 것만 나와도 크게 부각이 돼요. 근데 테슬라가 한 10여 년 전쯤에는 공장이 디폴트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네. 당장 요거 납품 못하면 이제 회사 망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거의 뭐 최고의 이제 관심사에 올라 있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역시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네.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너무 일관성 있는 기업이어가지고 네.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 리콜 소식이 들려서 불안하실 거예요. 근데 일단 7,000대라고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테슬라 말고 나머지 차종들도요. 생각보다 리콜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특히 벤츠 같은 경우는 아, 올해 리콜 이 통지서가 날라오는데 네. 한 6번, 한 대여섯 번은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거기 열어보시면 대표님이. 네, 뭐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보시면 거기에 되게 많은 네. 차종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간 차종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제작되는 차량이고 적어도 거기에 한 4, 50개 차량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리콜 얘기는 테슬라뿐만 아니고 나머지 기업들도 되게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리콜 소식 가지고 테슬라 주가 불안한데 이러면 전 세계에 리콜 없는 차를 찾으십니까? 아. 없어요.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콜 소식 가지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한 차는 없다. 없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근 시장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좀 주가는 크게 놀라기도 하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오늘 해당 소식이 네. 어쨌든 어젯밤 시장이 쉬어갔기 때문에 오늘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지 네. 뭐 영향을 미친다 해도 오히려 찬스로 볼 수도 있을까요? 7,000대 가지고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수를 할 시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미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그래도 빨리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제가 3분기까지 그래도 좀 수급적인 네. 부분이나 이런 걸 좀 지켜보자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아시겠지만 뭐 반서방이라고 하지만 반미고 반트럼프 모임이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뭐 36개 국가. 어제도 말씀해 주셨던.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액션을 취할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아무래도 네. 이번에 관세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액션이 나올지 좀 궁금한데 뭐 제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큰 영향은 현재까지는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더 어떤 소식이 나올 수 있지만 그건 그때그때 우리가 팔로우하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수준을 봤을 때는 뭐 그거에 대해서 미국 증시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오히려 테슬라가 밀리면 테슬라 자체적인 문제인데 리콜 7,000대는 사실 이게 한 3년만 두셨었어도 네. 3년 동안 리콜 기사는요 한 10번은 10번이 뭡니까? 많이 겪으셨죠? 네, 많이 나왔을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상이다. 그리고 일반 다른 차들한테도 일상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오늘 테슬라 뭐 대표님이 지금 최애로도 꼽아주셨으니까 그냥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뭐 국내에서 서학개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 이렇게 탑 순위를 매겼을 때 8월에 많이 바뀌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유나이티드 헬스가 1위로 그쵸, 올라올 그쵸.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테슬라가 50위에서도 벗어났다 이런 기사가 좀 보이더라고요. 네. 이만큼 좀 투심이 많이 이렇게 어그러든 데에는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제 어. 8월 달에 매수한 그 금액 기준으로는 많이 벗어났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미 매수한 금액 기준으로 보면은 아. 과연 50위권일까요? 건드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거는 그때그때의 그 관심이에요. 네. 사실 유나이티드스 같은 경우도 미국 좀 사봐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가면 일단 거기 보험 쓰거든요. 되게 불친절해요. 보험 편고에도요 안 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욕을 해요. 그런 기업인데 어쩔 수 없이 압도적인 어떤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로 밀렸고 또 CEO 같은 경우 뉴욕에서 또 이제 피살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많이 밀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워렌 버핏이 아유 그래도 이 정도는 살만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쪽에 싹 매수가 들어왔던 건데 회사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가 나빴던 거지. 그랬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워렌 버핏도 이제 좋은 것 같다 하면서 이제 매수가 몰린 거죠. 그러니까 매수 몰린 순위는 그냥 단기적인 영향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일 지금까지 뭐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매수하신 그 총액부를 봤을 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도 제가 봤을 때는 상위권에 있을 만한 기업이긴 해요. 근데 테슬라를 앞선다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저희가 뭐
저희 유튜브 방송에서는 최대한 쉽고 좀 재미있게 맞아요. 전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사 제목만 보고 혹시나 우리 네. 투자자분들이 화들짝 놀라실 만한 부분들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튜브 채팅에서 참 좋다님, 선영 대표님 방송 보기 위해서 한국경제TV 글로벌 구독 신청했어요. 대표님의 이렇게 위상에 대해서 또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자, 대표님 그러면 이제 9월 이렇게 쉬어갈 때 저희가 좀 전략을 잘 짜봐야겠다라고 코너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9월이 뭐 역사적으로 항상 약했던 달이다, 증시 뭐 좀 별로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달에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여전히 뭐 3분기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앞서 계속 해주셨어요. 맞아요. 제가 3분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수급이 되게 정신없는 달이기 때문에 만일 별일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9월 달까지는 뭐 그래도 나쁘지 않게 계속 요 흐름이 나왔겠지만 저는 9월은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네. 난리가 났었죠. 앞에서 이제 미국이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무역 협상을 진행했었던 게 있기 때문에 이미 얻어맞을 거는 그때 다 얻어맞았던 것 같아요. 불확실성은.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앞에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이제 오히려 눌림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시면 올라갈 수 있을 것밖에 올라가는 어떤 상황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문제가 하나. 이제 반미, 이 반서방 모임들에서 어떤 액션이 나올지 그게 하나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딱히 지금 우리가 투자를 제한하거나 뭐 멈칫해야 되거나 뭐 손절해야 되거나 이런 이슈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이제 매수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단 평소에 여러분들이 뭐 한 3번의 분할로 매수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5번, 6번으로 조금 여유롭게 매수 접근하시는 게 지금 좋은 것 같고 9월은 아마 별다른 일 없으면 아마 12월 달이 돼서 돌아봤을 때 좋은 매수 기회가 8, 9월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와, 저희가 뭐 연말에도 아마 대표님과 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9월에 매수하셨던 분들 네. 지금 웃고 계실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지금 차근차근 매수하는 시기로 삼아도 좋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사실 뭐 어찌 보면은 시장이 어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뭐 또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개장하고 나면은 이 9월에 어떤 접근을 한다면 어떤 섹터 보면 좋을지 좀 여쭤볼 텐데 우선 그 전에 어제 증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이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침에도 대표님이 지금 장 초반은 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은 뭐 말씀해주신 대로 1%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고 특히나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낙폭이 깊었죠. 삼성전자는 뭐 6거래일 연속해서 외국인이 매도를 계속해서 하는 모양새여서 이 7만 원 선 최근에 이렇게 가져오다가 67,600원 선까지 좀 주저앉았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도 4% 넘게 거의 뭐 5% 가까이 내리면서 함께 주저앉았고 코스닥 시장도 역시 뭐 타격이 컸습니다. 1,300여 개 넘는 종목이 하락했기 때문에 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여기에 뭐 일본 시장까지도 우리와 비슷하게 1%대의 하락세를 보여주는 특히나 이 기술주, 반도체 관련해서 약세를 보이는 흐름 가져갔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 좀 이 시장이 이거를 극복을 해낼지 아니면은 뭐 미증시도 쉬어갔고 다른 재료가 딱히 없었기 때문에 관망세가 좀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9월의 첫 거래일을 하락세로 출발했던 국내와 일본 증시였습니다. 반면 중화권, 홍콩 항생이 아주 강한 모습 보였었죠. 자, 우선은 지금 이제 개장이 거의 20여 초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 시장이 약했던 만큼 오늘 시장 저희가 잘 체크를 해보면서 저희가 시장 앞으로의 전략을 짜 나가야 할 텐데 그래도 조금 이 어제의 낙폭들을 채워가면서 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9월 2일 증시 지금 개장했습니다. 개장 출발했고요. 바로 지수 저희가 체크되는 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니케이 지수가 0.3% 오르면서 소폭의 상승불 켜고 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과연 출발 어떻게 하게 될지 시장의 실시간 지수를 확인해 볼 텐데요. 우선 코덱스 200에서 저희가 상승불 잡히면서 거래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상승, 코스닥도 상승, 소폭의 상승불 켜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41% 오르며 3,155선, 코스닥도 0.5%대 강세, 780선을 두드리고 시도를 하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자, 오늘 시총 상위 흐름 살펴봐야겠죠.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낙폭이 깊었는데 오늘은 지금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37% 오르며 67,850원, SK하이닉스 0.2% 오르며 25만 6,500원. 아주 소폭의 반등이라고 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정말 소폭의 상승불만 켜내고 있는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97%, 2% 가까이 오르면서 탄력 이어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2%대 탄력 속에 6만 1,200원의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6만 원 선 회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전 최근의 강세에 이어서 오늘도 1% 가까이 오르면서 45만 9,500원 선 기록합니다. 펩트론이 2%대 강세,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이 로봇주가 이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에 조금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2%대 상승 흐름 속에 27만 4천 원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가 지금 전반적으로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승불을 조금씩은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말씀드리는 순간 0.64% 오르며 3,163, 조금씩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에서 현재 570여 개 종목이 상승, 코스닥에서도 1,100여 개의 종목이 상승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0.38% 오름세 42,350선을 기록하는 가운데 우리 시장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강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상승불 비슷하게 이 양 시장이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일본 증시까지도 상승불을 켜내면서는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들 좀 살펴봤고요. 오늘 현재 국내 시장이 지금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전반적으로 뭐 섹터에서도 로봇주 강하고 피팅, 조선 관련해서는 상승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표님도 함께 개장 상황 봐주고 계시죠? 어떠세요? 일단은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저께 밀린 이유는 사실 뭐 반도체 때문이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하락한 거를 보니까 이제 오히려 레버리지 상품들은 많이 안 빠졌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지면서 사실 그 두 개 기업만 시총 합쳐도 거의 3분의 1, 4분의 1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기업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어제 일본도 사실 똑같이 빠졌기 때문에 어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빠진 이유는 반도체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좀 반등하는데 반등의 그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어제 미증시가 아무래도 쉬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적인 어떤 수급이 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미국의 지금 나이트 그 야간 흐름을 좀 보고 있었어요.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골드만삭스나 보니까 소폭 상승하고 있고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일 여기서 만약 빠졌으면은 이게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쳤을 텐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0.17% 나이트 지수에서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미증시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라고 받아들인 것 같고 이게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우리나라 종목들이 어떤 게 오르고 어떤 게 빠진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보니까 2차전지 포스코홀딩스나 아니면은 우리 그 에코프로비엠이나 LG엔솔 이런 기업들이 좀 빠져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빠진 이유는 외국인들 때문이죠.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좀 2차전지나 아니면 이제 우리 연기금 쪽이 좀 잡아주면서 좋은 흐름이 좀 보였었는데 지금 제가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 매수 안 합니다. 대주주양도세 이슈. 어쨌든 9월에 정기국회가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빨리 결론이 언제 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수급은 분명히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9월의 전체적인 어떤 컨셉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러시아 모이는 거 그냥 그들 얘기고요. 미국 얘기, 뭐 트럼프 얘기 그들 얘기예요. 우리는 대주주양도세 이슈가 사라지잖아요. 분위기 완전히 바뀌고 외국인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이슈가 제일 중요하고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는 이제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대주주양도세 10억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50억이 유지가 된다라고 봤을 때 오늘 그것 때문에 밀리는 종목들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2차 전지가 옛날처럼 뭐 전기차만 하진 않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ESS 이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을 이용했을 때 우리나라 증시는 매수가 가능하다. 오늘도 똑같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또 수급이 중요하고 9월에 이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뭐 어제 정기국회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정책 되돌림 이슈가 상승 재료로 할 수 있을지 저희가 그 부분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저희가 수급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 부분 좀 궁금했거든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뭐 둘 다 약했는데 수급에서는 최근 좀 다른 추이를 보이더라고요. SK하이닉스는 조금 빠졌을 때 외국인이 그래도 담기는 하는 것 같던데 둘이 지금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이제 SK하이닉스 두 기업이 결국은 최근에 이 순위가 바뀌게 된 거는 HBM이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쵸, 네. 근데 이제 HBM 쪽은 뭐 SK하이닉스는 워낙 잘하고, 근데 물론 이제 HBM4로 넘어가면은 SK하이닉스는 그거를 이제 TSMC를 통해서 이제 본딩 다이를 만들어내는 게 있긴 있는데,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여기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개 막 이제 뭐 속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엔비디아 뭐 제공하기로 했다 이런 게 나오긴 나오는데 확정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아직까지는 그냥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제 중립기어 놓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SK하이닉스를 좀 더 이제 매수하는 거는 지금은 삼성보다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나은 것 같아라는 그런 이미지인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외국인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삼성은 옛날 삼성이 아니죠. 휴대폰 살아났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BOE를 이제 제재를 시켜주면서 미국에 있는 애플 좀 있으면 뭐 플렉서블 휴대폰 나온다면서요. 지난번에 그쵸, 네.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 얘가 제가 그래서 엄청 욕을 했는데, 말이 자주 바뀝니다. 네, 그랬는데 뭐 플렉서블 나온다는데, 플렉서블 휴대폰 이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회사 BOE가 하겠지만 아마 수준 떨어질 거고요. 근데 어차피 BOE 못 들어오니까 그럼 어디 가겠냐? 뻔해요.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디스플레이 쪽도 삼성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휴대폰 잘 팔리고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도 괜찮고, 반도체는 원래 잘하던 건데 못했는데 요거만 좀 살아나잖아요. 분위기 완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SK하이닉스도 매력도가 좋은데 SK하이닉스 쪽으로 몰렸었던 그 관심이 앞으로는 계속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삼성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올라오게 되면은 이 관심은 다시 원래 1등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 두 기업을 다 매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두 네. 기업은 명백히 달라요. 다르다.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거 빼고 없죠. 삼성전자는 아시겠지만 반도체 팔죠, 휴대폰 팔고, 청소기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팔아요. 그러니까 그 제품의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되게 넓은 회사이기 때문에 장단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컨셉으로, 아 나는 반도체도 좋은데 기왕이면 좀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했으면 좋겠어. 이것 꺾이면 이게 올라가면 그래도 괜찮으니까, 이런 걸 원하시면 삼성전자가 낫고요. 아 난 몰라. 뭐 무조건 주식은 힘이지. 뭐 하나만 가야지. 반도체 네. 원해. 그러면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컨셉이 완전 다른 기업이기 네. 때문에 이거는 꼭 아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듣고 있다 보면 이 주식도 참 인간관계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네. 듭니다. 내 스타일대로 고르면서 또 사실 사람도 본업을 잘할 때 진짜 멋져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그렇잖아요. 이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두 기업의 콘셉트가 다르다. 자, 반도체 대표주에 대한 점검까지 해봤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 시장에서 이 최근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계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뭐 HD 현대 관련해서는 이슈도 있었고, 자, 이쪽으로 좀 이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왜냐하면 사실 조선주도 이제 주도주가 된 지 좀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기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나,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요거는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선주 매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시점은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화해한 시점이요. 아, 네, 왜냐면은 확실하네요. 네, 네. 맞아요. 이게 정확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래 조선 잘했어요. 뭐 근데 뭐 컨테이너도 잘했고, 뭐 LNG 당연히 잘했고, 다 네. 잘했는데, 아시겠지만 중국이 이제 싸게 찍어내면서 이제 조선을 확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참 힘든 시간을 겪었는데,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해주면서 그 반사이익이 우리나라로 다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조선 기업들도 다 살아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될 수 있었고, 두 번째로 LNG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사실 LNG 선박 워낙 잘해요. 그쵸.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포인트는 미국이 지금 LNG를 딴 나라에 되게 팔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알래스카의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도 있고, 그리고 선박을 만들 때 LNG 선박도 우리나라 기술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제일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우리나라 전화 와가지고 선박 좀 도와달라 그 얘기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미 저는 그냥 거의 앞으로 한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만큼은 조선주를 우리가 놓으면 안 되는 강력한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조선주는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변동성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 요즘에 되게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을 이끈 업종이 딱 두 개였어요. 반도체, 2차 전지. 그랬죠. 그거 두 개가 계속 시속 게임하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기다가 조선, 방산 엄청 많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 거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업종에 몰빵하면 안 됩니다. 여러 업종을 다 네. 사놓는 거예요. 업종을 포트폴리오 맞춰가지고 보유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뭐 하나가 올라가고 빠지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 내에서 다 올라가니까 그쵸, 상관이 없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멘탈 관리에 진짜 중요해서, 조선주 몰빵, 뭐 방산주 몰빵, 2차전지 몰빵 이런 식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러면은 심리 탈탈탈 털려가지고 아마 힘들 겁니다.
아무래도 내 포트폴리오에서도 이 전체 수익률이 너무 흐트러지지 않게 키 맞추기 해줄 네. 수 있게 좀 골라 담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 해주셨고 조선주에 대한 거 체크해봤는데 미국과 중국이 화해하는 시점이 매도 시기다. 네, 이 맞습니다.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제가 뭐 기사를 또 열심히 봤어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뭐 하나오션은 매도했고 삼성중공업을 매수했다 최근에. 네네. 이거는 그냥 단지 뭐 기사에서는 조선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삼성중공업을 매수한 걸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뿐인지 아니면 사업 분야가 다르잖아요, 너무. 그쵸. 그런 차이인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캐릭터 차이 아닌가 그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캐릭터 차이입니다. 그리고 사실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매수가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걸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는 이유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들이 이제 포지셔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네. 좀 많이 오른 건 차익 실현하고 좀 덜 오른 건 매수하고 이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아직은 보고 있어요. 변동성이 좀 있고 우리나라 이 경제 정책에 대한 어떤 일관성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트레이딩 관점이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너무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수급을 좀 신경 쓰시려고 하면은 지금은 한 2, 3개월 정도의 평균적인 수급이 중요해요. 2, 3개월 동안 계속 매수는 못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매수 추세로 담아가느냐 아니면 네. 매도 추세냐 이렇게 판단할 문제지 아직까지는 그걸 너무 디테일하게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기관도 열심히 단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이런 수급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다. 조금 우리가 유연하게 바라봐도 네. 되는 상황이라는 네, 점 맞습니다. 체크해봤습니다. 자, 최근에 뭐 국내 시장에서 완전 다른 쪽으로 얘기를 옮겨오면 네. 대표님도 뭐 캐대헌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죠? 아유, 특히나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아, 네, 좋아하세요? 어제도 봤습니다. 매일 봅니다. 저는. 아, 정말요? 딸이 둘이 있어가지고 아, 매일 그러면 봅니다. 그러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노래도 막 자주 흥얼거리게 되실 수밖에 없겠는데. 그럼요. 네. 아까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불렀는데요. 유월 아이돌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게 신기한 게 그 외국 여행을 갔는데 실제로 캐대헌 노래를 부르는 외국인들을 봤다. 그래서 네. 괜히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뭐 우리나라로 이제 관광도 많이 활성화가 될 거 아니냐 기대도 있고 네. 여기에 그 캐대헌에서 우리 아이돌들이 먹는 라면 때문에 네. 농심이 어제 강세를 보였다. 네. 뭐 최근에 이 라면 업계도 글로벌 이제 불닭볶음면의 네.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미국 시장을 잡아야 되는구나라는 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요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농심에 대한 거는 제가 예전에 경기 침체가 되게 심했을 때부터 농심은 관심 가지시라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원자재가 다 이제 비싸지니까 다 원자재 가격 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라면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거는 너무 민간 일반 소비재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가 어려워요. 그쵸. 라면, 맞아요. 코카콜라 이런 거는 가격 올리면 엄청 욕 먹거든요. 바로 난리 나죠. 그렇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올라가도 소비자들이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한 번 올려놓은 가격이 인플레이션이 정상화되면은 내려야 되잖아요. 안 내리거든요. 그럼 이제 라면 하나를 팔아도 수익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원래 인플레이션 발생했을 때 이런 기본 식료품 업체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너무 작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근데 이제 바로 캐대헌 들어오니까 바로 협업을 해버리더라고요. 이게 진짜 물 들어올 때 노를 너무 잘 젓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확실히 외국에 지금 캐대헌 인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 친구가 이제 해외에 있을 때 친구가 딸이 있는데 저한테 이제 뭘 요청했냐면 갓을 사달래요. 아, 네. 거기에 이제 나오죠. 사자보에서 갓을 쓰고 맞아요, 나잖아요. 네. 갓을 보내달래요. 그래서 야 이거는 구겨진다 이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미국 갈 때 내가 들고 갈게. 그 정도로 인기가 엄청 많고 싱얼롱 이런 것도 엄청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TV로 보는 것 이상의 어떤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해가지고 아마 우리나라 업체들 앞으로 이제 농심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협업한 제품들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소비는 분명히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라면주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딱 방산 느낌이에요. 방산이 원래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알려지면서 인기가 많아졌잖아요. 딱 라면도 마찬가지예요. 불닭볶음면 이후에 조금 잠잠해지려고 할 때 빵 뜬 거죠. 근데 그런 기업이 하나 있었어요. 뭔가 하나 빵 떠가지고 잠잠해지려고 할 때 또 다른 테마가 살린 기업인데 그게 어디냐면 엔비디아예요. 아, 엔비디아가 옛날 네. 가속 치부했을 때 아시겠지만 가상화폐였잖아요. 그래서 가상화폐 막 인기하다가 가상화폐 인기 떨어지니까 그 이후에 갑자기 AI가 빵 떠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란 거 보면은 이런 타이밍이 진짜 중요한데 라면 업종은 그래서 저는 좋게 보고 있고 농심도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라면, 농심 지금 이 캐대헌의 인기를 힘이 없고 정말 뭐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대세가 된 건 확실합니다. 여기에 뭐 오뚜기도 이 BTS 진 때문에 진라면 이렇게 그쵸. 글로벌 진출시킨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정말 지금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를 좀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국내에 대한 얘기까지 살펴봤고 저희가 미증시 쉬어갔다 보니까 오늘 뭐 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요거만 짧게만 들어볼까요? 일단 지금 나이트 시장 보니까요 괜찮아요. 다 보합권 그제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상승보다는 하락 종목이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네. 하락폭도 마이너스 0.2%대 이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밤에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열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 불확실성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국 자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미국이 제가 지금까지 있는 미국 이슈로 봤을 때 이거가 좀 미국이 밀렸다? 그냥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뭐 국내 시장도 미증시에 대한 매수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도 체크해봤고요. 이 시각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대 강세, 지금 양시장 지수도 소폭의 상승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중화권 증시로 돌아올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침 8시부터 이 미증시에 대한 9월 전략, 그리고 김선영 대표님과 앞서 국내 증시 전략까지도 함께 자세히 짚어봤고요. 제가 자꾸 출연진 분들한테 이렇게 고맙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 사이에 나가시진 않을까, 저희가 계속해서 다음 내용 이어진다는 점, 저희 방송 10시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증시에 간밤에 어제 주인공이었던 이 홍콩 비롯해서 중화권 증시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우선 이하림 아나운서, 김서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어제 좀 바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저희가 뭐 지난주 이 주말에서부터 알리바바와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이 뜨거웠고, 그런 만큼 저희 방송에서 뭐 미증시, 중화권 증시 서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 여러분이 함께 체크를 해 가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하림 아나운서가 저희 중화권 증시 전반적으로 리뷰 좀 해주시죠. 네, 그러면은 오늘 개장에 앞서서 이제 어제장 중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어제 먼저 상해 종합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상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횡보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전일 대비해서 0.46%대 상승을 해서 3,875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전 성분지수 바로 한번 이어서 살펴보시면 1%대 넘게 올랐거든요. 12,828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주목을 하셨던 게 이 홍콩 항생지수였는데요. 어제 장에서 알리바바 약진에 힘입어서 무려 2%대 넘게 올라서요. 25,677선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어제가 9월의 첫 거래일이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중국 본토 증시는 이 8월 PMI 지수 회복에 힘입어서 전반적인 상승 마감세를 보였고요. 특히 대형 기술주들이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콩장에서도 기관과 개인 모두 이 매수세 우위였다는 모습도 계속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세한 업종별로는 흐름이 어땠는지도 저희가 히트맵을 통해서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제 중국장에서도 저희가 또 반도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 알리바바의 AI 칩 개발 소식으로 뭐 반도체라든지 AI 그리고 클라우드 딴에서 이 테마주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요. 무려 10여 개의 종목이 상한가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좀 눈에 띄는 종목 살펴보시면 중지 이노라이트라고 하죠. 이제 저희 쪽에서는 중재 욱창이라고도 좀 알고 있는 종목인데 어제 장에서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첨부광통신으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이 또 있습니다. TMF 커뮤니케이션즈라고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다 AI 테마주로 막 좀 묶이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네. 어제 장에서 나란히 지금 두 자릿수 상승세 기록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반면에 캠브리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장에서도 흐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이제 캠브리콘의 GPU 구매서를 좀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정이 좀 나온 건데요. 중국 반도체 국산화와 관련된 이 종목들 중에서도 어제 장에서는 흐름이 좀 엇갈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업종들은 좀 전반적인 순환매 장세를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그리고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된 것도 중국 증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의 7월 PCE 지표가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을 했거든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번 결과로 연준의 초점이 노동시장에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이 됐고요. 안전자산에 대한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귀금속이라든지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리고 전자부품과 인프라단에서도 좀 빨간불이 나왔고요. 제약주들도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제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이 보험 적용과 관련된 신약 후보 리스트들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시장에서는 이 약들이 보험 적용이 된다면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좀 되면서요.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외 뭐 증권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은행주와 같은 금융업종들은 일제히 약세를 좀 보였고요. 그리고 어제 장에서는 그래도 강세를 보였었던 양조산업군들도 다시 한번 그제 장에서 강세를 보였다가 어제 장에서는 약세로 좀 돌아서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전반적으로 중국 업종들 어제 흐름이 어땠는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대만 관련해서도 이어서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장에서 대만 가권지수 한번 살펴보시면요. 0.67%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24,071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TSMC도 이어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장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게 미국장 지수인데 그제 이제 미국장에서 3%대 약세가 나왔고요. 대만장에서는 어제 그래도 그냥 다행히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이제 미국장이 휴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때문에 지수가 변동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그리고 주목할 만한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TSMC의 올해 2분기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매출 기준 점유율이 무려 70.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말 압도적인 숫자인 건데요.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1분기 대비했을 때 특히나 좀 2.6%가 늘어난 수치라고 하고요. 스마트폰 고객사들의 생산이 증대되고 AI GPU 등의 생산이 또 늘어나면서 웨이퍼 출하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합니다. 삼성이나 뭐 SMIC에 비해서 워낙에
당시에 또 압도적인 점유율이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다음에는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 종목들 모아놓은 거죠. 저희 시장에서 이제 중국 시장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좀 찾아와 주시는 테리픽텍 종목들이 어제 시장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에서 거의 주인공이라고 그쵸. 봐도 무방한 네. 종목이었습니다. 알리바바가요, 이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체 칩 개발 소식 등에 힘입어서 이미 미국장에서 그 전날에 13%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한번 보였었는데요. 네. 어제 홍콩장에서는 무려 18%대 넘게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알리바바 밸류체인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투안인데요. 이 메이투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순이익이 무려 90% 가까이 감소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인데, 다만 그제 이어서 어제 장에서도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 보이면서 다행히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시면 징동닷컴입니다. 징동닷컴 역시 2분기 실적은 좀 부진했습니다. 이 배달 출혈 경쟁의 여파로 순이익이 많이 좀 빠졌기 때문인데요. 다만 저가 매수세가 마찬가지로 좀 들어와 주면서 어제 장에서는 3%대 강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종목들도 저희가 살펴봐야겠죠. 네. 어제 장에서는 비아디가 상당히 아쉬운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려 5%나 빠진 건데요. 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비아디의 2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대비해서 살펴봤을 때 3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이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실적으로 인해서 그 성장 행진이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 중국 내 자동차 업계들의 과당 경쟁인 탓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어제 기준으로 오후 저녁 시간대쯤에 8월 데이터가 이제 나왔거든요. 신에너지 자동차, 다시 말해서 전기차라는 얘기인데, 전기차 판매량이 그래도 이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상승했다고 하니까요. 오늘 시장 움직임은 어떨지도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지리자동차입니다. 지리자동차 역시 이제 좀 어제 장에서는 흐름이 아쉬웠습니다. 2%대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8월 데이터가 또 마찬가지로 저녁에 나왔는데, 이 차량 판매량을 따져봤을 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38%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오늘 시장 흐름 눈여겨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IT 관련된 종목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에서 1.4%대 오름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2%대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이두인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바이두가 또 3%대 거의 4%대에 가까운 오름세 상승세를 보이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알리바바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무엇보다 AI와 관련된 부문의 매출이 세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밝혔고,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의 매출도 26%대나 상승했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으로 인해서 중국장에서 AI와 클라우드 관련주들의 상승폭이 좀 크게 나온 상황이었는데, 바이두도 AI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입니다. 이 때문에 어제 장에서는 좀 흐름이 잘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디즈 같은 경우에도 1.5%대 오름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SMIC를 또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홍콩장 기준인데, 홍콩장에서 어제 4.8%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SMIC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중심 베이팡의 지분 49%를 인수한다는 소식을 밝힌 건데요. 이 때문에 어제장 기준으로 본토장에서는 일단 거래 정지였습니다. 중심 베이팡 같은 경우에는 12인치 웨이퍼 그리고 28나노 공정 중심의 생산 기지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 SMIC는 이번 인수를 통해서 경영 효율성을 좀 강화하고요. 중국 반도체 사업의 자립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앞서서 말한 트렌드포스 조사에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덧붙여보자면, 네. SMIC가 이제 시장 내 점유율이 0.9% 정도 감소하면서 5.1%를 기록했습니다. TSMC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고요. 삼성전자가 2위 그리고 SMIC가 3위를 기록한 건데요. 매출도 소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트렌드포스는 이에 대해서 이 SMIC가 중국의 보조금을 계속해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에 첨단 공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출하 지연을
시간을 겪고 있는 탓이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시장 흐름 어떨지도 계속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주요 지수들의 흐름 한번 빠르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또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벤치마크 관련된 지수들 많이 체크를 해보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어제 장에서 대형주 벤치마크 지수인 CSI 300 그리고 기술주 지수인 차이넥스트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각각 0.6%대 그리고 2.29%대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일장에서 좀 하락세가 연출이 됐던 과창판 50지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장에서는 다시금 상승부를 켜내면서요 1%대 상승세 보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어제 장에서 저희가 주목할 만한 종목들, 뉴스들은 뭐가 있는지 빠르게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주들과 관련해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일단 샤오펑도 마찬가지로 8월 데이터가 좀 나왔는데요. 샤오펑도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흐름이 좋았던 이 주식 중에 하나인데 신차 인도량을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69%가 증가한 수치였다고 합니다. 오늘 장에서 흐름 어떨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같이 꼽히는 비슷한 종목들로 니오가 있습니다. 니오 역시 8월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신차의 이 인도량이 사상 최대치였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 리오토도 저희가 최근 들어서 신차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8월에 신차 인도량이 또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다고 하니까요. 이 종목군들이 오늘 장에서는 어떤 흐름 보일지 이 개장 상황을 좀 기다려 보셔야겠습니다. 이후에는 어제 장에서 흐름이 좀 많이 잘 나왔던 종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잠시 전에 좀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게 중지 이노라이트, 중재 욱창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네. 이 최근 들어서 일단 실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상반기 순이익이 지난해 대비해서 봤을 때 무려 70%나 증가한 수치였는데 이제 어제 중국 정부에서 데이터 인프라를 확장하겠다라는 계획을 국무원에서 또 내놨습니다. 중국 종목들은요 이런 정책의 영향을 또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이 같은 소식이 또 나오면서 어제 장에서 24%가 올랐는데요. 이 기업이 이제 AI 데이터 센터용 광 트랜시버를 만드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자주 이름이 나오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찌진광업인데요. 이 금이랑 구리를 다루는 광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실적이 나왔는데 상반기 순이익이 54%나 증가를 했거든요. 금리나 기대감에 금과 비철금속 등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제 장에서도 일단 7%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장에서는 또 움직임이 어떨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장 중국시장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네, 정말 중화권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우리 하림 아나운서의 시황 이렇게 싹 총정리해서 들으면은 뭐 전반적인 지수 상황부터 업종 그리고 종목 개별 이슈까지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사실 중화권 증시는 저도 그렇고 뉴스를 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맞아요. 어려움이 아마 많으셨을 저도 많습니다.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섹터에서 이 뭐 비철금속, 귀금속과 관련된 걸 확인했는데 다시 한번 종목에서도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 지금 전반적으로 어제 강세 시연했던 부분들 직접 만나봤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그럼 김서희 아나운서와 함께 좀 더 개별적인 이슈 살펴볼게요. 앞서 강세 섹터에서 이 제약주가 강세 보였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 확인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제약 섹터가 어제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최근 중국 정부가 혁신 신약 승인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약 업계에서는 신약 후보가 많은 이른바 풍부한 파이프라인을 가진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보통 신약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요. 그래서 수백 개의 후보를 동시에 개발해서 실패 위험을 낮추는 게 관건입니다. 중국 제약기업 중에 CSPC는 항암, 면역, 그리고 신경질환 등 2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2028년까지 50종의 신약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CSPC의 주가도 함께 보시죠. 네. 최근 2년간의 흐름을 제가 띄워놨는데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파르게 올라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CSPC 외에도 아케소도 50개의 후보 중 절반이 임상 단계에 들어서면서 현재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아케소의 주가인데요. 아케소 역시 최근 2년간 크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제약 관련주는 약을 개발해야 해서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2년 정도 단위로 봐봤고요. 네. 네, 그리고 이 두 기업들과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중국의 승인 절차 개선이 의약업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신약 허가에 3년 이상 정도가 소요가 됐다면 지금은 우선 심사, 가속 승인 제도로 평균 15개월 수준까지 단축이 된 상태입니다. 임상시험도 30영업일 내에 승인 검토가 가능해졌고요. 미국과 유럽 등 국제 임상 데이터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글로벌 의약 기업인 아스트라제네카가 CSPC와 53억 달러 규모 계약도 맺었고요. 또 다른 글로벌 의약 기업 머크와 GSK,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중국 기업과 대형 라이선싱 계약을 맺는 등 최근에 글로벌 의학 협력도 늘고 있습니다. 덕분에 중국 제약업계는 글로벌 신약 개발에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은 기업이 스스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어떤 푸시가 들어오는지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협업 소식,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전반적으로 중국의 이 의약품 승인 절차가 간소화됐다는 내용까지 만나봤는데, CSPC 같은 경우는 지금 200개 이상의 프로젝트, 뭐 50종의 신약, 이렇게 원래 한 번에 다양하게 내놓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도 놀라면서 들었습니다. 바이오 섹터 이야기를 들어봤고, 사실 이 주말부터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저희가 주목했던 건 중국에서 이제 정말 AI 관련해서 완전 경쟁력을 많이 갖춰가는 거야? 이런 의문들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AI 섹터 지금 어떻게 좀 잘 굴러가고 있나요? 네, 중국 내부 AI 섹터 관련된 소식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알리바바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알리바바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네. 중국 내부에서는 사실 알리바바 외에도 비상장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AI 섹터 자체에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을 소개해드리고자 제가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일단 네. 네. 지금 알리바바 외에도 비상장된 기업들도 참 많지만 저희가 흔히 뭐 들어본 이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바이트댄스 그리고 뭐 이미지와 관련된 플랫폼들도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볼까요? 네. 최근에 글로벌 이용자를 1억 6천만 명을 확보한 딥시크부터 시작을 해서요. 네. 연간 800억 위안을 AI 투자하는 바이트댄스, 또 이미지와 영상 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꺼번에 이해하는 AI를 가진 멀티모달 플랫폼을 운영하는 미니맥스, 이렇게 세 개가 대표적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기업은 현재는 말씀드렸다시피 비상장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AI 섹터의 모멘텀이 알리바바와 텐센트와 같은 클라우드 대형주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알리바바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속 거론이 되죠.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리바바는 AI 관련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고요. 이런 실적이 공개되자마자 홍콩 증시에서 단 하루 만에 주가가 19% 급등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정책 지원과 막대한 투자금,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단기 모멘텀과 중장기 성장성을 동시에 확인시키면서 투자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텐센트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텐센트도 역시 근 한 달간 굉장히 빠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차트를 보니까 가파른 오름세 최근에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정말 체크를 해봤습니다. 알리바바에 대한 내용도 다시 한번 봤고, 자, 지금 유튜브 댓글에서도 황새튜브님 훌륭합니다. 중국 증시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수 있다니 하면서 두 분의 아나운서에게 파이팅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캠브리콘 앞서 하림 씨 내용에도 잠깐 있었는데 요즘에 좀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매일 거론되는 것 같거든요. 네, 캠브리콘 내용 살펴볼까요? 네, 캠브리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AI 자국화와 더불어서 굉장히 캠브리콘이 자주 언급이 됐습니다. 중국의 네. AI 반도체 이 자국화 흐름 속에서 SMIC와 같이 거론이 많이 됐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1,000억 위안을 넘어서면서 주가가 연초 대비 2배 이상 뛰었습니다. 2배나. 네,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 하늘색이 순이익인데요. 조금 더 올려주실래요? 네. 하늘색. 이렇게 1,000억 위안을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자, 지금 순이익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지금 차트를 보면은 확실히 24년에서 25년 넘으면서 이 차트 그래프가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골드만삭스도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3거래일간 주가는 3% 이상 밀리면서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AI 칩 수요와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전략이 강력한 모멘텀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과열된 투자 심리와 단기 실적 부담이 겹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AI 반도체가 가진 성장성과 동시에 단기 리스크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캠브리콘에 대해서 최근에는 좀 밀렸지만 그래도 골드만삭스에서 이 눈높이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 저희가 함께 확인을 해봤네요. 자, 김서희 아나운서가 사실 저희 중국어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 외신을 직접 또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내용들을 참 많이 준비를 해줬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로봇과 관련한 내용을 정말 짧게만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만 짚어주시죠. 네, 그러면 로봇 관련을 정말 짧게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달리는 영상을 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오. 중국에서는 로봇 상용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각종 로봇 박람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2025년에 포춘 선정 중국 테크 기업 50강에 오르면서 유니트리, 딥 로보틱스, 로켓 이 세 가지 기업들이 올랐습니다. 연구실에서 머물던 기술이 실제로 상용화되기까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또 실제 상장사인 유비테크 주가에도 반영이 되면서 네. 최근 휴머노이드 신제품 발표 이후 단기 강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딥 로보틱스는요, 사적 보행 로봇으로 이름을 알렸는데요. 공장 순찰이나 긴급 상황 대응에 이미 적용 사례가 나오고 있고 또 신속 로봇과 같은 산업용 로봇 상장사들이 이 수요를 흡수하면서 동반 수혜를 받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정말 한때는 중국 기술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중국에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조금은 얕봤던 그런 맞아요. 시절이 몇 년 전에만 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딱 시각적으로 보고 나니까 우와, 로봇에서는 이만큼의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싶어서 정말 감탄을 자아내는 부분,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로봇주 이야기까지 듣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자세한 전략으로 만나볼게요. 두 분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잠시 후에 바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그러면 중화권 증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저희가 실시간으로 들어볼 텐데요. 역시나 귀한 분 모셨습니다.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기 홍콩 ETF 1위 운용사 이재충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상무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는 목소리로만 만나 뵈었는데 이렇게 또 화상으로 인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바로 한번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알리바바. 정말 요 며칠 이 알리바바가 빠진 뉴스를 찾기가 오히려 더 힘든 정도입니다.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 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으로 1분기 실적 발표로 급등을 했었죠. 어제 장 18.5%로 마감했는데요. 우선 네. 전반적으로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산업 부분 그리고 클라우드 등 주요 3대 수익원이 전년 대비 각각 올랐어요. 그래서 10%, 20%, 26% 각각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선 시장 기대치에 부합을 하거나 아니면 다소 소폭 상회한 거라서 전반적으로는 알리바바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고 또 이제 이 시사점은 뭐냐면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마윈을 대표한 그 중국 테크업의 가장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알리바바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좋은 실적을 낸다는 얘기는 다른 전반적으로 테크 기업에서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테크 쪽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알리바바에 대한 진단까지 전반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저희가 SMIC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고 앞서 저희가 로봇주, 유비테크가 굉장히 탄력을 받았던 부분도 봤거든요. 지금 상무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 저는 중국 쪽의 반도체 업체에 대해서 주가 흐름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국산 대체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나오는 반도체 수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이제 대변되는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 SMI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4.9%가 올랐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알리바바 때문에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우선은 주가 움직임이 4.9%라는 게 굉장히 큰 뉴스인데 이거 관련해서 뭐 뚜렷한 뉴스는 없어요. 다만 뉴스 하나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SMIC의 지배 자회사인 SMIC 노스 차이나가 소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A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거밖에 없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뭐 크게 주가에 변동이 없는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인 것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전반적인 섹터에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상장이 안 됐지만 화웨이를 또 언급해야 되는데요.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이제 그 지난 분기 적자를 뒤집고 상반기에 순이익으로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2월 동안 이제 순이익이 371억 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4%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AI의 가속화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요 급증 그리고 스마트폰 판매 등 여러 가지로 중국 쪽의 반도체 업체에 대한 그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고요. 또 이제 반도체 기업 중에 떠오르는 샛별 중에 캠브리컨이 있죠. 어떻게 보면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부르는 종목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알리바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캠브리콘으로부터 GPU 15만 개를 뭐 구입했다는 소문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알리바바가 부인을 하면서 어쨌든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국 테크 기업들, 특히 반도체 기업들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반도체 전반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 짚어봤고요. 지금 SMIC에 이어서 화웨이 그리고 캠브리콘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정말 중화권 증시 개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어제에 이어서 이 상승 흐름 이어질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오늘 상무님은 좀 어떤 업종,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이어질까요? 우선 전반적인 측면에서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오늘 이어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굉장히 큰 정치적인 행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본토 같은 경우에는 지표들이 여전히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업이나 아니면 부동산 관련 그 판매 데이터들 이런 것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중국 본토 국내 주요 뉴스로서는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전승절 기념 행사가 있죠. 그래서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을 기념으로 굉장히 큰 대규모 퍼레이드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서 중국의 외교적인 영향력이나 군사력을 어떻게 보면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퍼레이드나 아니면은 다른 국가 정상들을 초대했을 때 나오는 발언들 그리고 그 정치적인 성향이나 민감한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규제 관련해서 아니면은 다른 헤드라인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섹터별로 보자 보면 자동차 및 신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8월에 굉장히 뚜렷한 거래량 모멘텀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콩 시장을 따로 보자 그러면 우선 자동차나 배터리 등 공급업체 중심으로 선별적인 강세로 출발을 할 수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국경절 관련해서 정치적 발언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주목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8월 달에 신규 주택 판매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년 대비 전체 판매 데이터를 보면 17.8%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7월에 24% 감소한 것만큼 해서 약간 하락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다만 그 이면을 한번 들여다보면 중국 부동산 정보 기업에서 조금 더 세분화된 분석을 제시하면서 전체 개발업체 중에 33%가 전월 대비 신규 주택 판매가 증가를 했다고 언급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아무래도 9월과 10월이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성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판매 가능성, 특히 일선 도시를 통해서 베이징이라든가 상해 아니면 심천을 통해서 도시의 주택 구매 이제 규제 완화들이 효과를 보이는 효과들이 있다. 아니면 그것들에 대한 그 감소율이 더 축소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부동산 하락이 감소하는 거 아니면 하락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안정화를 보이는 거는 소비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 소식들도 한번은 주목을 해보시고 시장은 혼조세로 출발을 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에너지 전기차라든가 이쪽은 약간은 홍콩에서 강세로 출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상무님 말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은 중국이 정말 부동산 경기에 대한 고민이 컸던 만큼, 그런 만큼 최근에 이 지방정부 쪽에서 좀 이슈들이 나와줬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 기대 포인트 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오늘 시장 혼조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자동차, 신에너지 쪽은 저희가 눈여겨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전승절 이벤트 과연 시장이 어떻게 소화할지, 어떤 뉴스가 나올지도 저희 방송에서도 앞으로 꼼꼼히 체크해드리고요. 상무님께도 계속해서 시장 전략 여쭙겠습니다. 자, 오늘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중화권 증시 개장을 대비한 전략까지 짜봤습니다. 저희는 아침 8시 이 미증시에 대한 내용부터 국내 증시 개장 포인트 그리고 이 중화권 증시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자, 저희 방송에 대한 내용들 앞으로 유튜브 채팅 들어오셔서 정말 이렇게 오늘처럼 뜨거운 반응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10시 아시아 증시 라이브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은 내일 아침 8시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